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시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본우 세션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그리고 이치캡과 방콕 사무소 측에게 이렇게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 세션을 진행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함께하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무국에서 다양한 코로나19 대유행 속에서의 살아있는 유산 경험에 관련된 여러 사례들을 수집을 했는데 관련해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시행한 조사에서 얻었던 통찰에 대해서 공유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저희 사무국에서 비상 상황에서의 무형 문화 유산 분야에서 어떤 또 일을 해왔는지도 더불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월에 저희는 살아있는 유산 경험을 공유를 또 당부드리는 이러한 작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팬데믹으로 인해서 어떠한 영향을 받았는지, 살아있는 유산이 어떤 역할을 수행을 했고 어떠한 보호 조치들을 취했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접근 가능한 플랫폼을 마련을 해서 정보와 경험을 공유를 하고 함께 배울 수 있고 또 통찰을 얻어 나갈 수 있기 위해서 이런 플랫폼을 마련을 했습니다. 이 플랫폼이 여기 화면에 나와 있고 아랫단에 링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러 가지 또 답변도 저희가 받았는데요. 여기에 클릭을 하시면 보다 자세한 정보들을 링크를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링크나 사진과 또 소셜미디어 또 그 외에도 다른 관련 있는 자원에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풍부한 1차, 2차 자료들을 확보할 수 있고 또 참조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러한 자료를 봄으로써 이런 상황에서 어떤 경험들을 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전반적으로 설문 답변에 대한 개요를 잠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역과 또한 어떤 기관에서 답변을 했는지 여기 나와 있는데요. 86개국에서 260건의 응답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플랫폼 상에서도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여기 나와 있는데 대부분 유럽에서 답변을 해주었고 그 다음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흥미롭게도 이 설문에 응답했던 당사자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데요. 가장 큰 비중은 보유자 내지는 무형 문화유산의 실현자들임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그다음에 NGO 또 협약의 인증 NGO들 순이었습니다. 또 이 이니셔티브를 통해서 우리가 달성하고자 했던 바는 무형 문화유산이 사람들의 일상에도 영향을 또 미치고 또 다양한 풀뿌리 이니셔티브의 근간이 되고 있는데 그 외에도 또 다른 목소리들도 들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또한 이런 이니셔티브에 직접 몸담고 하는 자들의 목소리를 듣고자 하였습니다. 이러한 설문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팬데믹의 상황이 국가에 따라서 다 다른 지금 현실인데 저희는 이런 설문조사 결과에 대한 정상적인 평가를 통해서 테마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의 결과를 우리 웹사이트에 이런 점도로 하여서 표현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웹사이트에 핵심적인 컨셉들이 있는데 그 컨셉과 연결을 해서 한번 표시를 하고자 합니다. 일단 협약에서의 여러 가지 종목들이라든지 또한 목표들 여러 가지 중요한 컨셉들이 있는데 그런 컨셉과 또 연계를 해서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받았던 답변 내용들 정리를 해보자면 일단 69건을 20개 국가로부터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앞선 장표에서도 기억하시겠습니다만 대학과 또 연구기관에서 많이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주제별로 어떠한 답변을 받았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영향과 어떤 역할을 수행을 했는지 그리고 이것이 무형 유산 보호에 있어서 어떠한 시사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상당히 개괄적인 정도의 단계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는데요. 이후에 웨비나에서의 발표 내용들도 또 열심히 경청을 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해당 발표들도 이니셔티브의 일환이기 때문입니다. 자, 첫 번째 살아있는 유산의 영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예상을 하시겠지만 방역이라든지 사회적 거리 두기 등의 여러 가지의 조치들로 인하여서
유산을 전승하고 표현을 하고 또 보호하는 데 있어서의 제한을 받은 바 있습니다. 특히나 1대1의 인간 대 인간의 그런 상호작용이 제한이 되고 그리고 자연적, 문화적 공간에 대한 접근도 제한이 되었던 점을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연행이 되는 여러 극장들이라든지 공연 공간들이 폐쇄가 되고 있고 세계 유산의 일부 지역들 같은 경우 또 그 유산지 같은 경우도 폐쇄가 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어떤 축제가 취소가 되거나 연기되는 사례들도 참으로 많았으며 원자재 및 시장 접근도 제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양한 그런 행사들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일본에서의 이런 각종 행사들도 많이 취소가 되었죠. 우측 하단에 그 사진을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는 사회적, 문화적 또 영적인 안녕에 당연히 영향을 미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설민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었던 점은 경제적 영향도 상당히 컸다는 점입니다. 무형 문화유산에 생계를 꾸려나가는 자들의 경제적인 여파가 컸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극장이나 공연 공간이 폐쇄가 됨에 따라서 이것이 또 공동체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일본의 예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일본의 전통 극의 공연장이 폐쇄가 된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연행자들이 또 소득이 없어졌지만 그뿐만 아니라 각종 무대 장치라든지 또한 의상을 제작하는 그런 기업들과 개인들도 영향을 받은 바 있습니다. 여기 교토의 한 기업이 있는데 극장이 폐쇄됨에 따라서 본인들의 사업에도 큰 지장을 받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나와 있다시피 이러한 유산을 연행하는 데에도 지장이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런 연행자들과 함께 색상이라든지 디자인에 대해서 꾸준하게 대화를 하면서 계속해서 의상을 제작을 해왔는데 이것을 온라인 방법 등으로 또 해야 되는 또 대체 방안들을 마련을 했어야 했던 그런 특징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만약에 뭐 인터넷이라든지 온라인 수단에 접근하지 못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자금에 대한 접근도 쉽지가 않았을 것이고 그래서 보시다시피 어떤 행사가 취소가 되거나 극장이 폐쇄가 되었을 때 이것은 무형유산의 연행자들이라든지 관련된 의식이라든지 제반 요소들이 다 총체적으로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또 무형유산의 그런 경제적인 영향이라든지 그 경제적인 부정적인 효과를 또 따로 떼어내서 계산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경우들이 있는 게 비형식적인 분야에서도 활동을 전개하는 그런 개인과 기관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무형유산은 역동적이고 또 적응적인 속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직접적인 영향을 충분히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아마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 영향이 어떠한지는 보다 더 분명해지긴 하겠습니다만 이런 역동적인 그런 적응적인 속성 때문에 특정 관행들은 사라졌을 수도 있긴 합니다만 새로운 의미가 부여가 되고 또 재해석이 되고 있는 유산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응답 결과를 보면 온라인 이니셔티브들이 여러 가지 형태로 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의식이라든지 공연이라든지 축제들의 온라인 진행이라든지 온라인 워크숍이라든지 또 유튜브 비디오 등을 활용을 한 사례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회사 때도 또 환영사 때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접근하고 문화유산을 계속 살아 숨쉬게 할 수 있는 다양한 또 수단들이 탄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형유산 보호에 있어서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그런 질문들이 있죠. 협약의 윤리적인 원칙이라든지 맥락화 이런 부분들도 간과해서는 안 되는데 디지털 전승이라는 그런 상황 하에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도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련 분야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상당히 흥미롭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무형문화유산이 코로나의 맥락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재해석이 되고 있는데요. 중국의 사례도 여기 아래 나와 있습니다. 또 집에서 이런 사회적 거리두기와 또 방역 때문에 보다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따라서 세대 간 전승에 또 새로운 기회가 선사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에서 직접 요리를 한다든지 수공예품을 집에서 만든다든지가 어떤 유산 계승의 또 하나의 형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기의 상황에서 무형 유산이라는 것이
어떤 역할을 수행을 한다는 점, 연대와 또한 심신의 안정을 위해서 또 활용이 된다는 점을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었습니다. 카자흐스탄에서 저희가 취한 인용구인데요. 여기도 나와 있다시피 무형문화유산이 어떤 감정적인 표출의 수단이라든지 또 영적인 도움의 수단으로서도 생각이 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형문화유산이 위기 상황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유자들과 또한 그 연행자들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었던 바는 이런 살아있는 유산의 실현 그리고 향유하면서 심리적, 영적 위안을 얻을 수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어떤 종교적인 차원에서도 있지만 그뿐만 아니라 무형문화 유산을 이용을 하여서 사람들 간의 소속감이라든지 연대감을 고취하고 이 대유행에서의 어떻게 하면 서로 간에 이것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지 하나의 위안으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카자흐스탄에서의 한 공연 모습인데요. 이 동영상이 잘 재생이 될지 모르겠네요. 병원에서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연대를 위한 수단 그리고 사회적인 지지 이런 수단으로서 활용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사실 어떤 계량화하기는 어려울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무형문화유산의 중요성을 이런 맥락에서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삶을 이어나가야 된다라는 그런 힘을 주는 역할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무형문화유산이 전달과 소통의 수단으로서 사용되는 사례들도 본 바 있습니다. 코로나에 대한 인식 제고나 또한 공중 보건을 위한 어떤 소통 전달의 수단으로서도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우측을 보시면 캄보디아의 사례입니다. 차페이당뱅, 이 목에 긴 기타, 현악기를 이용을 하여서 이런 생활 방역 수칙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알리는 그런 모습이고요. 스리랑카의 전통 줄 인형극이 활용이 되어서 이 공중 보건의 각종 생활 수칙에 대한 안내를 하는 모습입니다. 동영상 잠시 보시죠. 그래서 보시면 무형문화유산이 이런 코로나라는 맥락하에서 사람들에게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운, 공동체들이 보다 이해하기 쉬운 하나의 수단으로서 소통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예를 말씀을 드리자면 무형문화유산이라든지 공예가 대체 소득원이 될 수가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런 어떤 경제적인 수단으로서도 활용이 되고 있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보면 전통적인 상호 부조의 형태라든지 지역 농업, 식량 생산에도 새로운 형태들 내지는 전통적인 형태들이 다시금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식량 배급이나 또한 배분에 있어서의 상호 부조의 그런 정신들도 보다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앞서서도 인사 말씀 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우리의 삶의 방식에 대해서 제고하고 또 무형문화유산을 통해서 보다 지속 가능하면서도 복원력 있는 방편들을 모색을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것과 관련이 있는 것 같고 또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데 있어서도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재난 후의 상황에서의 복원이라든지 복구 또 회복을 하고 또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도 무형유산의 역할이 상당히 있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지 않나 싶고요. 그래서 저희 사무국에서도 무형문화유산, 비상상황에서의 무형문화유산 관련된 여러 가지 작업을 한 바 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우리의 그런 위원회 세션이라든지 정부 간의 여러 활동들을 펼친 바 있는데 국가들이 다 마찬가지로 이 중요성을 인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저희가 파일럿 프로젝트들도 하였었고 또 다양한 연구라든지 작년에는 또 전문가 회의도 개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탕으로 운영 원칙이라든지 또한 운영 방법, 즉 비상 상황 속 무형 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운영 원칙 및 방법들을 저희가 마련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가장 잘 보호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고요. 그뿐만 아니라 역량 강화 관련된 다양한 자료들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쟁이라든지 비상 상황에서의 참고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획일적인 단일의 대답만 내지는 방법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고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를 또 생각하게 되었던 만큼 다양한 그런 가능성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무형문화유산이 비상 상황에서 이중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무형문화유산의 활력과 이런 전승, 이런 것도 정말로 중요하고 또 경제적, 사회적인 그런 삶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더불어서 사회가 복원하고 회복하는 데 있어서도 문화유산이 영향 내지는 역할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회복 단계, 코로나에서 이제 회복하는 그 단계에서의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형문화유산의 역동성과 또 적응의 속성이 코로나 팬데믹 하에서 더욱더 빛을 발했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독창적인 방법들을 공동체에서 마련을 하였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사례들을 어떻게 이어나갈 수가 있고 앞으로 보호를 하는 데 있어서 이것은 어떻게 참작이 돼야 될 것이며 전승과 또한 이런 무형문화유산이 위기 상황에서 변모해 나가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관리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호에 있어서의 공동체의 기본 역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영향을 받았고 어떻게 보호를 해야 하며 회복 단계에서 어떻게 활용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합니다. 공동체 단에서도 여러 가지 답변을 제출하였는데요. 다양한 이니셔티브에 대한 정보를 저희가 얻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규모를 더 키워나갈 수가 있을 것인가, 회복 단계에서 어떻게 보다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모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리를 하자면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무형문화유산이 가치에 대해서 다시 재고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무형문화유산으로서는 상당히 흥미로운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새로운 형태의 전승이라든지 연행이 무형문화유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플랫폼을 통해서 수집한 자료를 통해 여기에 대한 인식도 제고를 하고 반추해보고 무형문화유산이 이런 맥락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더 많은 생각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양한 사례 연구를 통해서 더 많이 배우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플랫폼 꼭 방문해서 자료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질문 있으면 언제든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줄리안 홉킨스 전문가님 훌륭한 발표 감사합니다. 분명 지금